자, 지금부터 하여가 단신과 빠른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배경 먼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은 원래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수업할 때 보려고 적어놓은 거라 필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필기나 또는 선생님께서 주신 책갈피 내용 보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로 배경 시작할게요. 하여가 단신가의 배경은 고려 말기입니다. 즉 조선이 망하기 직전, 동시에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때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파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온건개혁파예요. 즉 온건하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 파야. 즉 고려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 하는 게 온건개혁파예요. 급진개혁파는, 급진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자, 말 그대로 급격하게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즉 고려 이미 끝났어, 그냥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왕조 즉 조선을 세우자, 요 파가 급진개혁파였어요. 자, 각각 온건개혁파의 대표는 정몽주였고요, 급진개혁파의 대표는 정도전이었는데, 요 급진개혁파가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태조로 알고 있는 이성계예요. 그리고 이 하여가를 지은 작가, 시인도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아무래도 아빠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급진개혁파 쪽이었겠죠. 그래서 이 온건개혁파 대표인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부른 읊은 시조가 바로 하여가입니다. 그랬는데 정몽주가 이제 그 하여가를 듣고 지금 이방원이 나를 회유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목적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거절로 부른 답가, 답시조가 바로 단심가예요. 이렇게 알면은 배경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하여가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정몽주를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읊은 시조라고 했어요. 자, 내용부터 바로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무슨 내용일까? 좀 더 읽어볼까? 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만수산에 칡 덩쿨이 얽혀있다고 한들 어떻겠는가? 우리도 칡 덩쿨처럼 어울려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회유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그렇지, 드렁칙에 대한 이야기인 거 눈치챘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드렁칙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볼게.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근데 여기서 쓰인 표현법부터 보자. 자, 어떠하리? 이러면 어때? 어떻지 않아.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한테 그걸 정해진 답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법 못 쓰인 거죠? 그렇지, 서리법이 쓰였어. 우리한테 물어보듯이 강조하는 거야. 어떻겠는가? 자, 그리고 이 구조도 좀 특이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네모세모의 한구랑 네모세모의 한구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유사한 시구가 나란히 대칭을 이루면서 나왔네요. 이런 걸 무슨 법이랄까요? 그렇죠, 대구법이라고 해요. 자, 대구법에서 눈치를 챘어야 돼. 유사한 시구가 반복된 거야, 얘도. 그럼 뭐가 형성될까? 운율 형성, 그 다음 뭐가 강조될까? 의미 강조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음보도 보자. 자, 눈치를 챘겠지만 얘는 지금 초장, 중장, 종장 3장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에 글자 수는 안 세워봤지만 45자 내외처럼 보이고 있죠. 즉 얘는 평시조 정형시의 갈래를 가지고 있네요. 자, 한번 그럼 또 확인을 해볼게.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나눠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총 몇 음보죠? 그렇지, 4음보. 정형시 평시조 맞네. 자, 4음보. 음보는 왜 끊어요? 음보는 왜 끊을까? 음보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리듬감을 얻게 되죠. 그 리듬감을 뭐라 하지? 음보를 통한 리듬감, 음보율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좋아요. 리듬감도 있고요. 여기서도 운율 형성돼서 내재율도 있는데 여기 4음보 눈으로 봤을 때 끊어지고 있으니 외형률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알면은 첫 번째 장에 대한 분석은 끝이야. 두 번째 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만수상 칡덩쿨이 얽혀있다고 한들 어떻겠는가야? 칡덩쿨이 뭔데? 자, 드렁칙을 현대화로 하면은 칡덩쿨인데요. 자, 칡덩쿨을 이제 검색해보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혀서 자라져 있지요. 대나무랑은 정반대입니다. 대나무는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자라나지만 칡덩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쪽으로 보내? 그럼 이쪽으로 꼬이는 거야. 저쪽으로 보내? 그럼 저쪽으로 얽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흐름에 맡기면서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즉 칡덩쿨처럼 살제. 이렇게 유연하게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제. 이게 결국에 내용인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것은 만수산입니다. 만수산의 원래 이름은 송악산인데 이 송악산에 고려 왕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악산에 만수무상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수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까지 알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얘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한 깊이 이해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만수무상.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뭐로 끝나고 있죠? 서리법으로 끝나고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해.
칙덩쿨이 얽혀 있다고 한들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봅시다. 그래서 이 칙덩쿨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아, 이거네.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는 그럼 칙덩쿨 같이겠죠. 칙덩쿨 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거야. 우리도 칙덩쿨처럼 이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백년까지 누릴 거야. 뭘 누릴까 얘들아?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럼 누구야? 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금 고려해봐. 그러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라고 하면 화자는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화자인 이방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이 시조를 듣고 있는 대상 누구? 이방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원과 정몽주다. 화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면 돼요. 자, 좋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너랑 나, 정몽주 너랑 이방원인 나, 우리 칙덩쿨처럼 얽혀지자. 어떻게 얽혀지지? 그럼 우리 어떤 태도를 갖지? 정몽주랑 이방원이? 칙덩쿨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어우러져서 살자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끝. 내용 간단하죠. 자, 마무리 얘 어조도 조금 볼게요. 우리 보통 뭐뭐 하리라라고 하면은 의지라고 보기 마련인데, 자, 얘도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얽혀진다면 백년까지 누릴 수 있을 거야. 물론 의지로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권유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너가 넘어와 준다면 우리는 백년까지 누릴 거야. 이렇게 권유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달래는 듯한 어조 이런 식으로도 선택지에 자주 나오고는 해요. 이 정도 알면은 내용은 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냥 드럼칙같이 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대. 이게 끝이야. 즉 여기 이 그냥 표면적인 주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우러져서 살자.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 아까 깊이 이해했었잖아. 사회문화적 배경 봤잖아. 그러면은 알아야 돼요. 칙덩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가 목적인 거지? 이 속에는 그렇지. 정치적으로 내 편이 돼주길 바라는 회유가 속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 했냐면 속 마음을 다른 소재를 통해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우회적 표현이에요. 이런 걸 우회적 표현이라 해. 자, 이걸 또 다시 반대로 얘기해 볼게. 즉 우회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건 주제가 총 두 개가 보여야 돼. 겉주제, 속주제. 겉주제 방금 또 얘기했어.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울려 살자야. 마치 모처럼 칙덩쿨처럼. 그런 태도가 좋아. 이런 내용인데 속주제는 뭐지? 정치적으로 회유하는 거 내 편이 되라. 우리 영합하자. 힘을 합치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알면 돼. 그래서 드렁칙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자.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어때?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급진 개혁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야 할 흐름이야. 그러니 너가 여기에 칙덩쿨처럼 어우러져서 왔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하여가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 4-1 천만리 머나먼 기대도 평시조 정형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가 단신과와 관련해서 갈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주면 돼. 초장, 중장, 종장, 3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6, 9, 45자. 3장 6, 9, 45자랑 그 다음 한행은 몇 음보로 끊긴다? 그렇지, 4음보로 끊긴다.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다. 마찬가지로 4음보로 끊기고 있다. 음보율 보이고 있다. 외형률이다. 우리 작년 25년도 기출에 나왔죠. 외형률, 내재율. 헷갈리지 맙시다. 외형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수 고정된 부분 찾으라 그러면 어디 찾아야 돼? 그렇지, 여기 찾으면 돼. 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 고정이잖아.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면 갈래까지도 접수를 했네요. 그럼 우리 이제 단신가도 빠르게 분석 가봅시다.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것도 현대어로 말해볼게.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을 되풀이해서 되풀이해서 죽어서 이제 백골이 됐는데 백골에서 이제 티끌과 흙이 돼요. 근데 그렇게 영혼이 있든 없든 임향한 충성심만이 변할 줄이 있겠니? 있겠는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얘도 하나씩 뜯어서 보자. 이 몸은 그럼 누구야? 누구 몸이야? 정몽주 몸이지. 이렇게까지는 알 수 있겠죠. 죽고 죽어. 자,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 제시가 되는데 그게 몇 번이나? 벌써 2번이야. 극적인 상황을 반복 제시하고 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의미 강조야. 운율 형성, 여기서 운율은 뭘까? 내지율이겠고. 의미 강조, 무슨 의미를 강조할까? 우리 아까 이거 뭐 하는 시조라 했지? 그렇지, 거절하는 시조야. 그래서 거절, 즉 단호한 심정, 단호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뭘 통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반복 제시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봐봐. 한 번 죽었어. 2번 죽었어. 100번이나 죽었어. 자, 한 번에서 2번, 100번.
죽음의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횟수나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표현법을 뭐라 하지? 그렇지, 점증법이라고 합니다. 자,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되풀이해서 죽어. 여기도 죽는다라는 극단적인 상황 한 번 더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사람이 여러 번 죽을 수 있나? 못 죽지 얘들아.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뭔가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입증된 과학적 사실로는 한 번이 최대죠. 근데 여기서는 되풀이해서 죽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걸 무슨 법이라 해? 과장법이야. 과장을 왜 해? 왜 이렇게 오버하지? 그만큼 나는 단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단호함을 강조한다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죽고 100번을 죽고 되풀이해서 죽어.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됐을 때? 백골이 됐대. 즉 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야. 백골이 되어 이번엔 흙으로 돌아갔대. 백골에서 흙으로 돌아갔대. 자, 여기도 뭐가 쓰였을까? 죽었어. 되풀이해서 죽었어. 계속해서 죽다가 마침내 뼈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이 뼈가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 죽음의 단계가 점점 이후로 가, 이전으로 가? 그 이후로 가죠. 점점 깊어지죠. 즉 얘도 뭐 쓰인 거야? 점층 쓰인 거야. 얘도 점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골, 얘는 또 심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백자가 쓰였잖아. 뭘까? 그렇지, 하얀색인 거죠. 색채와 하양이 쓰여서 시각적 심상도 쓰인 거야. 진토되어, 티끌과 흙이 되어 영혼이라도 있고 없고. 자, 마지막까지 볼게.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얘도 마무리 뭐야? 뭐뭐 하랴? 있겠는가야. 뭐뭐 하랴? 얘도 그렇지. 가실 줄 있어, 없어? 없어. 일편단심 어디 안 가. 답 정해져 있어. 서리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임이라고 불렀어. 그럼 표면상으로 이 임은 누구야? 그렇지. 표면상으로 임은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말이잖아. 즉 사랑하는 연인처럼 보여. 근데 우리는 알잖아. 사회문화적 배경 고려해야 되잖아. 그런 걸 우리 깊이 이해라고 했죠. 깊이 이해하면 이 임은 누구야? 그렇지. 고려가 되는 거야. 왜? 정몽주는 온건 개혁파, 고려 지키자파잖아. 그래서 얘를 고려로 심층 이해,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그래서 내가 충성심이라고 현대어 해석을 했어요. 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 일편단심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 꼼꼼히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단은 붉은 단자야. 일편단심이 한쪽을 향하는 붉은 마음이야. 그래서 일편단심이야. 되게 멋있죠? 그래서 여기 붉은 단자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색채어 찾은 거 있잖아.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백골에 있었죠. 흰색. 흰색과 붉은색 뭐가 있다? 색채 대비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알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임향한 일편단심 가, 안 가? 안 가. 이 내용이 끝이야. 얘는 아까에 비해서 돌려 말하거나 좀 다른 표현을 쓴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말 대놓고 직설적으로 거절을 해. 그것도 죽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있든 없든 무조건 거절이래. 굉장히 단호하죠. 이렇게까지 알면 돼. 그래서 얘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 직설적인 표현이야. 그리고 목적은 거절과 거부예요. 자신이 죽어서 그 뼈가 면지가 돼도 내 마음은 변할 리가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회적과 반대된다. 이렇게까지 알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초장, 중장, 종장, 3장. 이 몸이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사음보, 여기 잘못 썼네요. 음보율이죠.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마찬가지로 사음보, 음보율 나오고 있고. 글자수 고정 찾으라 그러면 어디야? 마찬가지로 여기 찾으면 되겠죠. 종장, 첫음보는 삼음절, 임향한. 여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단신가도 걔랑 비슷하게 보면 돼. 첫날리에 고운 님, 여기서의 님도 임자죠. 여기서도 임자야. 그래서 이 이방원이라는 작가가 여성 화자를 대신 내세워서 이렇게 단종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출 해석에서 기억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누구야?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야. 얘도 그 유교적 문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여성 화자를 앞세워서 고려에 대한 충성심,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 단심가에서 중요한 유교적 가치 또는 사상을 뭐냐고 물어본다면 한 글자만 기억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정말 하여가란 단신가의 내용은 완전한 끝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다음 시는 광야에 대해서 해볼게요. 광야는 이제 내가 엄청나게
학생 시절 때 힘들어했지만 내용을 조금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스토리를 이해하듯이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은 시예요. 그래서 한번 스토리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해하는 걸 위주로 조금 해봐. 외운다기보다는. 자, 일단은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광야가 유명한 이유는 이육사의 마지막 시, 즉 유언시예요. 이육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알겠죠. 시대는 바로 일제강점기. 이육사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형무소에서 수감이 됐는데 그때 수감번호가 바로 264번이어서 이 시명을 이육사라고 지었습니다. 이 정도 스토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육사의 마지막 유언시다. 그래서 이 광야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유명한 시다까지도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육사 시는 조금 짝꿍으로 나오는 성격들은 의지적, 저항적이야. 저항적. 요거는 조금 세트로 알아두면 훨씬 고등학교 가서도 편해져요. 왜냐면 이육사라고 하면은 거의 시인이 부업이고 독립운동가가 본업이다 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에 훨씬 더 조금 중점을 가져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광야입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널리 펼쳐진 벌판이에요. 이 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벌판 그냥 아무 때나 있는 벌판일까? 이육사인데? 그렇지. 조금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 이 벌판은 누가 사는 땅? 우리 민족이 사는 땅, 즉 우리 민족의 터전이다까지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내용이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라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까마득한 날은 옛날이야, 미래야? 그렇지.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즉 까마득한 날, 과거에 라는 거자. 자, 까마득해.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그 다음에 하늘이 처음 열릴 거거든. 그래서 이 까마득한 날을 이렇게로도 해석할 수 있어. 하늘조차 열리지 않은 과거야. 하늘조차 열리지 않은 까마득한 옛날, 까마득한 태초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태초의 날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 자, 그리고 뭐가 열렸다 했지? 하늘이 처음 열려. 모든 신화에서는 얘들아, 모든 신화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신화에서 신화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시작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개천이라고 해요. 개천, 굉장히 신성성을 가지는 시작 부분이야. 자, 즉 이 광야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시작됐다. 네 글자로 한다면 천지 개벽이다.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어요. 하늘이 처음 열리고 개천에서 광야가 탄생했대. 광야가 탄생하고 이제 뭐가 들렸대?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자, 여기도 그래. 들렸으랴 라고 서리법 나오고 있어요.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어. 여기서 광야가 탄생됐고 나중에 우리 배울 거지만 여기서 민족들이 살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쯤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들렸다라는 답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얘는 서리법인 거야. 그래서 뭐뭐하랴 서리법 쓰였고, 자, 닭 우는 소리 얘도 중요해요. 일단 소리니까 심상은 청각적 심상이겠지. 이 닭 우는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탄생한 광야에서 뭐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생명의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야. 즉 닭이라는 생명이 살기 시작했다인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닭은 얘들아 누가 키워? 그렇지, 인간들이 키우지. 자, 우리 아까 광야를 뭐라 했지? 민족의 터전이라 했어. 그래서 이 닭 우는 소리를 조금 더 생각하면 민족의 터전이 될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인간들이 하나둘씩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관지어서 떠올리면 좋은 건 얘들아, 아까 우리 하늘이 열렸잖아. 하늘이 열렸어. 시작됐어. 그럼 이제 하루가 시작될 거야. 하루를 알려주는 짐승이 누구야? 닭이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루를 알려주는 짐승, 하루를 알려주는 생명, 바로 닭. 그래서 닭 우는 소리다.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의 내용. 정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늘조차 열리지 않았어. 근데 하늘이 열리고 어디서 생명의 소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했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과거의 광야는 어땠다? 굉장히 원시적이었다. 그래서 원시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한번 내용 바로 보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데 요거는 뭔 내용일까? 굉장히 문학스럽게 표현이 됐지만 얘들아,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과학을 배웠으니까 알 거야.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판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판끼리 부딪히면 산맥이 형성이 되죠. 정확하게는 얘들아, 과학 선생님은 아니어서 확실하게 검증을 조금 봐줘 알아서. 어쨌든 이렇게 산맥이 형성이 될 때 이렇게
이 지각판에서 산맥이 떠오를 때도. 근데 이 산맥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바다가 있는 거야. 이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대. 연모는 뭐야? 좋아하는 거야. 이 바다가 이 산이 나 바다 좋아. 이쪽으로 자라날래. 라고 하려고 했는데도 차마 범하진 못했대. 어디를? 여기를. 이 평평한 땅인 광야를 침범하진 못했을 거야 라는 거야. 즉 산맥이 자라나는 이 자연현상도 이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서 가도 차마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차마 이곳을 침범은 못했대. 그만큼 여기가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쓰인 표현법도 좀 봐야 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대. 산맥들이 일단 연모를 한대. 이거 뭐 쓰인 거야? 그렇지, 의인법 쓰인 거야. 어떻게 연모해? 산맥이 나 너 좋아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의인법 쓰인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휘달린대. 산맥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뚜시뚜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막 미친 듯이 휘달린대. 자, 즉 정적이야 역동적이야? 그렇지, 역동적이죠.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휘달릴 정도인데 역동적인 이미지를 써서 신성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얘들아 휘달린다라는 표현에는 뭐가 쓰였을까? 산맥들이 휘달린대. 휘달리는 건 살아있는 생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아지도 휘달릴 수 있고 사람도 휘달릴 수 있고 하다못해 고래 이런 생명들도 휘달릴 수 있어. 근데 산맥은 애초에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생명이 없는 산맥이 생명이 있는 강아지, 사람, 고양이처럼 휘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런 건 의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돼. 의인이 훨씬 작은 개념이야. 얘는 뭐가 쓰인 거다? 화류법이 쓰인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화류가 이만큼의 개념이면 이 안에 의인이 있어요.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낸 거, 의인은 무생물 또는 생물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사람처럼 빗댄 것이야. 그래서 얘는 훨씬 더 큰 개념인 화류까지 쓰였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의의만 알면 틀려. 그래서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대. 신성성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곳은 당연히 광야겠죠. 자, 이거를 우리 아까 차마 이곳을 침범하지 못했을 거야. 즉 이곳이 굉장히 신성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를 조금 간략하게 5글자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신성 불가침. 너무나도 신성해서 침범이 불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면 돼. 그 다음 얘도 뭐뭐 하리라 의지적 어조로 많이 나오는 어투가 나왔는데 얘는 그냥 그랬을 거야 라는 예측 이렇게 쓰였다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 자, 끊임없는 광음, 얘를 조금 간단히 볼 필요가 있어요. 광음이라고 하면은 큰 소리 이렇게 조금 많이 오해를 해. 그래서 친절히 보통 시험지에도 이런 식으로 한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보면은 빛 광자의 그늘 음자야. 즉 낮과 밤이야. 낮과 밤이 끊임없대. 그럼 뭐야? 끊임없는 낮과 밤? 그렇지, 세월이야. 세월이 계속된대? 그러면 뭐로도 볼 수 있어? 영원으로도 볼 수 있어. 영원.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영속성, 영원한 속성, 영속성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진대. 얘도 조금 특이해요. 얘 표현상의 특징도 꼭 알아야 돼요. 계절이 피고 지요? 피고 지는 건 뭐야? 꽃이야. 근데 계절이라는 추상적 개념, 얘들아 계절은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물론 꽃이 피는 걸 보고 이 계절이 왔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느끼는 거지 우리가 봄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만지고 자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거 아니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계절이 마치 꽃처럼 피고 진다. 피고 진다는 모습으로 시각화를 하고 있고 꽃처럼 피고 지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다까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인 계절, 즉 추상적 개념인 계절을 꽃처럼 피고 지는 존재로 비유함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거, 피고 지는 모습으로 시각화했다. 이렇게 알면 좋고, 아예 계절을 꽃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은유까지도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즉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진대 오랜 세월이 흘렀대. 그래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큰 강물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보통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디 옆에서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 강.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문명은 보통 어디 옆에서 시작해? 강 옆에서 시작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큰 강물 옆에서 뭐가 시작된 거야? 문명이 시작된 거야. 자, 문명이 시작되었고 비로소 이제 그 문명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대? 길이 열렸대. 길은 얘들아 누가 닦아? 사람이 닦아.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갑자기 뿅 생길 걸까? 아니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닦아왔던 것일까? 그렇지, 후자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닦아온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즉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전 사람들이 읽어놓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시작됐고 마침내 그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과거의 광야 내용. 과거에 원시적으로 이랬다가 이렇게 신성성을 가졌어. 그리고 거기서 뭐가 시작됐어? 민족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됐어. 이 얘기가 전부예요. 이게 과거의 광야야. 그 다음부터 볼게요. 지금으로 시작합니다. 자, 방금까지 과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뭔 내용이야 그럼? 현재의 광화가 되겠죠. 지금이라는 시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어. 자, 눈이 내리고 있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보통? 그렇지, 마이너스. 꽃이나 생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봅니다. 시련과 고난이야. 자, 이 시대가 아까 언제라 했지? 그렇지, 일제강점기라 했잖아. 그럼 시련과 고난 뭐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암울한 현실인? 그렇지, 일제강점기로도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눈 나왔으니까 색채어 바로 찾자. 색채는 바로 흰색이에요. 자,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가 아득해?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그럼 매화는 핀 거야 안 핀 거야? 핀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봤어? 아니, 못 봤어. 뭐로밖에 못 느꼈대? 향기밖에 못 느꼈대.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심상이야? 그렇지, 후각적 심상이야. 후각적 심상으로서 매화가 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매화가 핀 게 뭐가 중요할까? 매화라는 건 얘들아, 보통 이른 봄, 무지무지 이른 봄에 많이 펴. 자, 즉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매화는 보통 무슨 색이야? 붉은 매화 딱 떠오르죠. 하얗게 눈이 쌓여 있어서 눈이 아직 채 녹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매화, 붉은 매화가 이렇게 펴 있는 거야. 매화. 자, 얼마나 고고하고 아름다워 보여. 이 새하얀 곳에 혼자 이 피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 어려운 환경, 꽃이 피기 어려운 환경인 눈이 쌓인 환경에서도 피어난 꽃이야. 그래서 매화는 보통 강인한 의지, 고고한 의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눈 내리는 상황인데 매화가 폈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시대 상황 생각해봐. 깊이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이 의지 뭐에 대한 의지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광복에 대한 의지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자, 매화 향기. 방금도 이야기했어. 매화 무슨 색? 붉은색. 아까 눈 내린다 했잖아. 내가 방금 그림까지 그렸잖아. 새하얀 눈 사이에 빨간 매화야. 뭐도 보인다? 그렇지, 색채 대비도 보인다까지 알면 돼요. 자, 지금 눈 내리는 상황인데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자, 깊이 이해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해볼게. 지금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강인한 의지는 홀로 아득하대요. 이렇게까지도 해석되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야. 오, 내가 나왔어.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있어. 자, 나 여기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거야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자기가 자신한테 뿌려라 라고 하고 있어. 뭐뭐 해라라는 건 무슨 어조야? 명령형 어조야. 내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어? 명령은 남이 나한테 하거나 내가 남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얘 조금 이상하다. 뭐 쓰인 거지? 시적 허용 쓰인 거야.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의 명령하는 어조를 통해, 즉 시적 허용을 통해서 뭘 강조한다? 그만큼 강인한 의지를 강조한다. 왜 강인한 의지일까 한번 보자. 그거는 가난한 노래의 씨가 뭔지를 알면 좋아요. 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자, 우리 아까 씨, 꽃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지? 그렇지. 이 눈 내리는 시련과 고난, 즉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상황은 계속되는데 나의 강인한 의지는 홀로 아득해서 씨를 뿌릴 거래. 그럼 뭐의 씨로 볼 수 있어 우리? 이거? 그렇지. 광복을 향한 의지, 즉 광복을 향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야. 왜 희생일까? 조금 더 보자. 내가 지금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리면 이걸 수확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뒤에 내용 살짝 봐봐. 다시 청고의 뒤에, 청고는 아주 먼 세월 뒤에야. 먼 세월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초인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한대. 이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뭐에 대한 뭘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건 누구야? 나야. 노래를 부르는 건 누구야? 미래에 오는 초인이야.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딱 그 씨를 고생해서 뿌렸으니까 수확을 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기 마련인데 얘는 뭐래? 내가 뿌릴 거야. 그럼 그걸 나중에 누군가 와서 누리지 않을까? 누릴 거야. 나중에 누군가 와서 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즉 수확의 기쁨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내가 쎄 빠지게 열심히 씨를 뿌려 놓으면 나중에 누가 그걸 목 놓아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즉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희생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희생적 자세, 그래서 아까 깊이 이해를 광복을 향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될까? 이 가난한 노래의 씨는 조금 중요해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속죄양 모티프라고도 해요. 이제 예수가 속죄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해서에 나온 모티프야. 얘랑 조금 연관 지은 게 윤동주의 십자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조금 선지 중에서
판별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자기희생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강한 의지를 강조한다, 희생에 향한 의지를 강조한다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천고의 뒤에 볼게요. 아주 먼 세월 뒤면 이제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 이야기겠죠? 미래의 광야로 들어왔어요. 자, 먼 세월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래. 있을까? 있을 거야도 아니야. 있어.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야. 있을 거야. 무조건 있어. 이 얘기야. 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야. 이 초인은 누굴까? 근데 이 초인이 이 광야로 와서 목놓아 부른데 내가 광복을 위해 희생한 걸 이 사람이 수확을 할 거래. 즉 광복한 이후에 이 민족의 터전을 누릴 사람, 이 초인은 누구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 지금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후손들 또는 자기 이후로 더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지도자 또는 똑같이 이런 억압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처럼 희생을 해줄 누군가, 지도자,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누군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초인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온대요. 백마는 얘들아 굉장히 하얀 말, 영화에서도 백마 타고 오면은 어때? 멋있지 않아? 굉장히 신성하지 않아? 천사의 옷은 무슨 색이야 얘들아? 하얀색이야. 하얀색은 신성함을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그만큼 신성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백마의 밑줄 치고 백마는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이 백마는 이 초인이 그만큼 신성하다를 조금 강조시켜주고 싶은 그냥 도구 하나의 소재일 뿐이지 얘 자체로는 막 성스럽다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해석이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인 얘를 부각시켜주는 존재가 백마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마지막 어조는 의지적 어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을 해놓으면 그 뒤에 올 후손 또는 지도자 또는 이상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내가 뿌려놓은 씨를 마음껏 만끽할 거야. 내가 희생해놓은 광복을 실현시켜줄 거야. 광복 이후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줄 거야 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과거 얘기, 현재 얘기, 미래 얘기,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따라서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면은 광야는 정말 완벽 마스터예요. 한번 내가 너무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중간쯤에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을 조금 캡처라던가 이렇게 잘라서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광야도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학의 그리움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광복 이후예요. 자, 광복 직후에 얼마나 다들 기뻤겠어.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았겠다. 하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도 했었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광복을 했지만 이 한국 땅에 한국 사람들만 있었어? 아니야. 남쪽 북쪽이 각각 다른 군사 체계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 북한이 조금씩 멀어지고 고향이 만약에 북쪽인데 내가 남쪽에 있었어. 근데 그렇게 광복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 서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그 단계였거든. 서로 다른 군사 체계였으니까. 이용학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은 북쪽인데 이 화자는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즉 이용학은 실향민 처지였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잘 쉽게 가지 못해서 북쪽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그리움이라는 시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용학 그리움은 크게 시대적 배경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고향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 있어. 자, 근데 그 와중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고향 너무 그립다. 이 내용이 전부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목이 그리움이니까 얘 서정시인 거 알겠고 주요 화자 정서도 알겠죠. 그리움. 봅시다. 뭘 그리워해? 그것도 알잖아. 고향을 그리워해. 볼게요. 내용.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눈이 올까? 북쪽에? 얘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북쪽에도 눈이 올까? 이게 정상적인 순서야. 눈이 올까? 북쪽엔?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걸 뭐라 해? 도치법이라 해. 도치법 쓰였어. 어디를 그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북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화자 어디 그리워하고 있다 했지? 그렇지. 고향 그리워하고 있대. 그 다음 고향이 어디 쪽에 있다 했지? 그렇지. 북쪽에 있다 했대. 그러면은 확실하네. 이 북쪽은 그리움의 공간이자 고향인 겁니다. 자, 조금 키우고. 자, 그러면은 고향을 떠올리고 있어요. 뭘 보고? 그렇지. 눈을 보고. 계절적 배경은 어때요? 겨울인 거야. 자, 겨울의 화자는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움의 공간인 북쪽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눈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걸까? 그렇죠.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간단히 말하면 향수의 매개체 정도 되겠죠.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반복된 종결어미 봐봐. 는가? 눈가. 근데 얘는 얘들아 보통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에서 뭐뭐 하는가? 이런 거 무슨 법이라 했어? 그래, 서리법이라 했어. 근데 얘는 왜 서리법이 아닐까?
서리법이라는 거 뭐였지? 답을 알고 있어. 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정해진 답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물어보듯이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답 알아 몰라. 지금 북쪽에 눈이 오는지를 물어봤잖아. 얘 지금 어디 있다 했지? 남쪽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북쪽 상황을 알아 몰라. 북쪽 상황을 몰라. 그래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서리로 볼 수 없어요. 의문형 존결음이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운율, 그리움, 강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자, 눈 중에서도 무슨 눈? 한방눈이 내려오는가. 자, 얘도 잘못 표기돼 있네. 자, 한방눈은 보통 시에서 플러스 눈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우리가 눈하면 떠오르는 풍경 있잖아. 펑펑 쏟아지고 막 눈싸움도 할 수 있고 눈사람 만들 수 있고 그런 눈들은 대부분 한방눈이에요. 즉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눈입니다. 이거와 정반대된 게 진눈깨비 같은 게 있어요. 뒤에 나와서 알겠지만 얘를 복된 눈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시 내에서는 플러스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가, 눈 중에서도 플러스 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즉 플러스 눈이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야. 좋은 눈 내렸으면 좋겠다, 평화와 안녕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요 내용 별거 없어. 아, 눈 오네. 북쪽에도 눈 올까? 이왕 내리는 거면 한방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끝이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 거야. 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갔대. 그냥 돌아간 거 아니야. 엄청나게 험한 벼랑을 이렇게 있으면 구비구비 이렇게 돌아간대. 빨리 가면 좋을 텐데, 그치? 구비구비 이러한 의태어를 쓴 이유는 뭐야, 굳이? 그렇지, 그만큼 거리감이 멀다라는 거야. 구비구비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느릿느릿 간데 그만큼 오래 걸린다,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래. 지금 요의 과정은 뭐야? 내가 너를 보러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야. 즉 너와 나 사이의 과정들. 근데 얘들아 봐봐, 쉬워 아니면 조금 힘들어? 힘들지. 고난이야. 역경이야. 즉 내가 너를 보러 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 역경, 즉 너랑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 방해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 자,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지금 화자는 직접 가고 있는 거야,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상상하고 있는 거야. 점점 상상을 하면서 누굴 찾아가는 거야, 상상 속에서? 너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바로 그리움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너에게로 가고 있는 거야, 상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길을 넘고 이 길을 넘으면 너, 그리운 너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까지 알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상상하면 되는데 그냥 화물차의 지붕에 이렇게 상상하면 되잖아. 왜 굳이 검은이라는 색채어를 넣었을까? 우리 보통 검은색은 이 시 내에서 암울한 현실이 나온다면 그 암울한 현실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색채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암울한 현실이 나오는지 이따가 봐야겠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얘들아, 색채 대비도 하나 발견을 했네요. 검은색이야. 아까 뭐 내린다 했어? 눈 내린다 했어. 눈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그래서 검정색, 하얀색 색채 대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 한번 봅시다. 험한 벼랑을 구비구비 돌아간, 얘는 문장 성분 뭐야? 관형어야. 돌아간 백무선. 그리고 위에 부사어. 모시기 달리는 관형어, 묶으면죠? 화물차, 검은 지붕의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얘랑 비슷해. 요 시구랑 굉장히 비슷해. 대칭 이루면서 나와 뭐야? 대구법 쓰인 거야. 요렇게 알면은 훨씬 편해요, 얘들아. 자, 왜 대구, 어떤 구조가 반복돼서 대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선지 사이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요 정도 알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왔대. 이 너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청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청자, 헤어진 연인, 요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깊이 이해를 한다면 누구로도 볼 수 있어? 북쪽에 있는 너, 가족이겠죠. 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래.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그럼 어디야? 그래, 북쪽이야. 그래, 고향이야. 복된 눈 내리는가? 아까 뭐라고 했지? 한방눈이라 했잖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북쪽에도 한방눈 내리는가. 똑같은 내용인데 시어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종결, 의문형 종결음이 반복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다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야. 즉 화자의 상황은 어때? 시간적 배경은? 그래, 밤이야. 근데 그냥 밤 아니야, 얘들아. 잉크병이 얼어들 정도로 추운 밤이래. 잉크가 얼기 쉽지 않잖아. 근데 그 정도로 춥대.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추우면 어때?
힘들어, 외로워. 화자의 처지는 굉장히 춥고 외로운 밤이라는 거야. 즉 굉장한 시련, 부정적 현실, 화자의 처지는 엄청난 마이너스다. 자, 우리 아까 찾았잖아. 검은색 치어 쓴 이유. 이제 알겠네. 이 시 내에서 암울한 현실이 나오면 그걸 강조하는 역할이 검은색 치어라 했잖아. 이제 알잖아. 암울한 현실은 뭐야? 화자의 현실인 거야. 즉 화자의 마이너스 처지를 부각하는 것이 검은색 체어다까지 알 수 있겠네. 좋아. 그래서 이러한 밤의 화자는 어쩌자고 잠을 깨어야. 자, 근데 말투가 봐봐. 어쩌자고 잠을 깨서. 이런 말투는 보통 원망할 때 쓰는 말투야. 근데 원망을 누구로 하고 있어? 너?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얘들아 틀린 선지야. 내가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잠을 깨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잠을 깬 상황이 화자에게는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알면 돼. 자, 잠 깨면 힘든데 어쩌자고 잠을 깼어. 그래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얘들아, 차마 뒤에는 보통 뭐가 나와? 차마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마 뭐뭐 하지 못할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생략됐어.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리운 곳, 차마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운 곳. 또는 난 이렇게도 봐요. 그리운 곳, 차마 잠들지 못할 그리운 곳. 요렇게. 자, 근데 부정어가 나와야 되는데 생략됐다 했어. 그러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법에서 어긋난 거야. 그러면 얘도 뭐 쓰인 거야? 여기 시적 허용 쓰인 거야. 시적 허용. 요거까지 알면 좋아요. 자, 그리운 곳은 어디야? 고향이겠지. 그리운 곳, 참아 있지 못할 정도로 그리운 곳, 그리운 곳을 반복하고 있어. 그만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운율형성이다. 요 정도 알면 좋아요.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내리는가? 우리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 1연에서 봤었잖아, 얘들아. 여기 있잖아, 여기. 내용도 심지어 엄청나게 똑같아. 1연과 마지막 연을 일치시키는 거를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나는 지금 여기 2개를 써놨는데 우리 총 4개 그때 수업에서 다뤘어. 첫 번째로 얘들아, 수미상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훨씬 4개까지 외울 필요도 없어. 봐봐. 똑같은 연의 반복이야. 반복 첫 번째 뭐 형성? 온율 형성. 그 다음 두 번째 뭐 강조? 의미 강조. 그리움 강조겠지. 그 다음 추가적으로 딱 2개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다음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성.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소설도 그렇고 얘들아. 마무리가 독특하면 뭐 의심해 보라 했지? 그래, 여운 형성. 시도 마찬가지야. 시도 마무리가 독특하면 여운 형성을 위해 특이한 표현상의 특징을 쓰지 않았나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미상관은 4가지 이렇게 알면 돼. 수미상관도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그 다음에 앞에랑 뒤에랑 햄버거처럼 예쁘게 감싸고 있으니까 통일성, 안정감. 그 다음에 결말 처리잖아, 얘도. 시의 마무리 처리를 특이하게 했네. 여운 형성. 이렇게까지 알면 그리움의 이용학 끝.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 있으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리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입니다. 얘는 내가 다른 자료에서 이제 갖고 와서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는 부제까지는 없어서 요거까지는 추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듣고 이해만 합시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 부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시는 실제로 신경림이 자신의 이제 시집 팬 시의 팬인 한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이 부부를 위해서 지어준 시예요. 요거는 조금 추가적인 내용인데 신경님은 옛날부터 민중의 고달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다만 고달프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지치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시장 전개가 되지는 않아. 왜냐면 따뜻한 감정으로 담아낸 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잖아. 즉 연민과 공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플러스 시상 전개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다까지도 알아주면 좋아요. 연민, 공감 요게 신경림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배경은요 1970년대 산업화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산업화 시기이자 동시에 하나가 더 나와. 뭐냐면 바로 군사 정권 시기예요. 독재 정치 시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알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얘들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도 못 느껴? 당연히 아니겠지. 외로움 알아. 외로움을 안다 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한테 모르겠는가? 라고 물어보듯이 표현하네? 서리법인 거야. 외로운 거야. 자, 서리법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얘도 봐봐 얘들아. 모르겠는가? 하고 문장 끝났어. 근데 뭐뭐 하는데 얘가 튀어나왔어. 얘도 뭐인 거야?
그렇지. 그리움처럼 문장 순서가 뒤바뀐 거야. 뭐가 쓰인 거? 도치법이 쓰인 거. 이렇게 알면 되네. 자, 그래서 얘 그리움이랑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도치법 사용하고 있다. 요걸로. 자, 그리고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어? 너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모르겠냐고. 이런 내용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너. 마찬가지로 청자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랑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너랑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인가 봐. 눈 쌓인 골목길이야. 눈은 계절적 배경 알려줘? 겨울. 동시에 색채 여는 흰색이네요. 무슨 심상? 시각 심상이야. 얘도 가난한 사랑 노래도 성북동이랑 엮여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얘도 굉장히 감각적 심상이 많이 쓰였는데 성북동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가난한 사랑 노래는 조금 꼭 필수적으로 한 번 더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즉, 눈 쌓인 골목길이야.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 자, 새파랗게 달빛, 얘도 마찬가지로 색채는 무슨 색? 파란색이야. 우리 보통 시에서 파란색이라 하면은 푸를 청자랑 관련됐으니까 굉장히 플러스 색채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는 이 새파란색은 플러스일까? 내용을 한번 봐야 돼. 너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골목길이 파란색이야. 그럼 이거 플러스 파란색이야, 얘들아? 아니겠지. 마이너스 파란색이야.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쓸쓸한 파란색인 거야. 즉, 파란색이라는 색채어를 통해서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골목길은 무슨 감정의 공간?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다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로움을 왜 모르겠어?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외로움에 대한 이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3행까지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색채어 흰색, 파란색 찾았으니까 뭐도 찾을 수 있다. 색채, 대비도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엔 뭐를 모르겠니?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답 정해져 있어? 물어봤어? 서리법이야. 자, 그럼 이제 뭐가 두려운지 보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원대원의 호각소리, 매일묵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얘가 두려운 건 얘들아. 얘네가 두려움의 이유야. 즉, 얘네가 화자가 두려워하는 소리들이야. 소리들은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지로 낼 수 있습니다. 화자가 두려워하는 청각적 이미지들이 나열되고 있다. 즉, 열거법이 쓰이고 있다.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소리들이 왜 두려운지 한번 꼼꼼히 봅시다. 얘네 둘은 특히 더 잘 알아야 돼요. 두 점을 치는 소리는 얘들아, 통금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통금? 우리 시대의 통금이란 말은 굉장히 그냥 가정 내에서 엄마가 너 몇 시에 들어와라 요 정도로 쓰이는 말이잖아. 근데 요때 1970년대 아까 말했지 군사정권 박정희 시대라 했잖아. 이 통금은 진짜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통금인 거야. 새벽 2시에 종이 울리면 빨리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 길을 나다니면 끌려가. 자, 즉 자유가 어떤 시대? 억압된 시대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통금을 알리는 소리. 이때 통금은 새벽 2시인데요. 즉,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 시간적 배경을 알리는 소리. 맞다, 틀리다? 맞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범대원이야, 얘들아. 방범대원 지금 물론 있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방범대원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요 방범대원. 이렇게 강도 따위의 범죄를 막는 일을 하는 대원인데 굉장히 길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얘도 지금엔 없지만 이 1970년대 군사정권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소리다. 즉 얘도 시대적 배경 1970년대를 반영하고 있는 소재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매미묵 사료 소리는 왜 두려울까? 매미묵? 매미묵은 얘들아 먹으면 배가 금방 차지. 즉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에요. 즉 매미묵으로 이 노동을 다 버텨야 했던 거야. 육체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야. 기계 굴러가는 소리면 왜 무서울까? 왜 두려울까? 그냥 기계 굴러가는 소리인데? 왜일까? 우리 시대 아까 군사정권도 있지만 뭐도 있다 했지? 산업화 도시화도 있다라고 했죠. 자, 즉 산업화 도시화. 점점 사람들이 산업화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인력 대신에 뭘 쓰기 시작했죠? 기계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즉 이 도시의 기계 문명에 의해 나의 일자리를 뺏길까 하는 두려움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두려운 소리, 육체적으로 두려운 소리, 문명적으로 두려운 소리, 두려운 소리가 벌써 3콤보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나열, 뭘 했다? 어두운 현실을 구체화했다. 즉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문명적으로도 두려워해야만 하는 현실을 구체화했다. 이렇게까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려움 제시하고 두려움의 이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이번엔 뭘 버렸겠니?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알겠네. 우리 아까도 외로움의 이유
두려움의 이유 나열했어. 그러면 얘도 그리움의 이유 나올 거야. 근데 우리 그리움의 이유는 이제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꿔 불러도 이해가 되겠죠? 그리움의 대상들 나올 거야. 바로 찾아보자. 여기 있네. 어머님 보고 싶소. 대놓고 나오고 있지. 그리움의 대상 1번은 어머님이야. 자, 돈 벌러 떠나와서 어머님이랑 이별했으니까 엄마 보고 싶은 거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보지만 되새겨보지만 집 뒤, 이 집은 어디 집? 고향의 집이야. 집 뒤를 이제 떠올려 봅니다. 여기도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얘네가 총 그리움의 대상들이야. 여기서 조금 중요한 심상적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를 보고 새빨간 감 바람소리를 하나의 시어로 본 다음에 새빨간 소리? 아, 청각이 시각하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얘는 따로 보는 거야. 새빨간 감을 스치는 바람소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시각 따로, 청각 따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얘 감각적 전이 안 돼. 공감각적 신상 안 돼. 그냥 복합? 얘도 복합 정도는 그래. 얘를 하나로 본다면. 다만 얘 따로다.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이번엔 뭘 모르겠다? 사랑을 모르겠니? 자, 그럼 얘도 사랑의 대상들이 나올 거야. 내 볼에 와닿던 드러났다. 시적 화자. 너의 입술 얘도 뭐로 본다? 아까 봤지? 청자로 본다. 자, 내 볼에 와닿던 너의 입술에 뜨거운 뽀뽀했네. 얘는 뭐야? 뭐로 느끼는 거야? 뽀뽀는 피부로 느끼잖아. 촉각적 심상이야. 사랑한다고 반복하고 있어. 이런 애정을 강조하고 있지. 속삭이던 너의 숨결. 얘도 속삭이는 소리로 본다면 청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왜 울까? 슬퍼서 울겠지. 가야만 한다니. 그래도 안 보낼 순 없어. 연인의 입장에서. 돈 벌러 가는 거잖아. 다른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줘야 돼. 양쪽 다 서러운 거야. 자, 근데 등 뒤에서 터졌으니까 얘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시각이 될 수 없지. 청각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연인의 슬픔을 구체화하고, 자, 이렇게 너 입술의 뜨거움과 너의 울음소리, 너 숨결 다 내가 느끼고 기억하는데 사랑을 알아 몰라? 알아. 근데도 그거를 미루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뭔가 빠졌다. 사랑을,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감정이 빠졌어. 왜? 왜냐면 여기서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할 거거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로 모았어요. 네모들을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네모들을 왜 모르겠어? 가난하기 때문에 네모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 이 얘기네. 사랑,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이것들을 버려야 해.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어. 그리움, 그 다음에 그리움의 이유, 두려움, 두려움의 이유들, 그리움, 그리움의 대상들, 사랑, 사랑의 대상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현실을 마지막에 딱 정리해주고 있어. 즉 하나씩 설명해서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하죠.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구조다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버려야 돼. 왜? 내가 가난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네모 감정들 되게 위대한 감정이야? 아니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야? 그렇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걔네를 버려야 된대. 버릴 수가 있어? 없어. 버릴 수 없는 감정들을 버려야 돼. 즉 뒤로 밀어야 돼. 참아야 된다라는 거야. 왜? 가난해서. 자, 가난한 현실 하나 때문에 인간적으로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참아야 돼. 그로부터 나오는 이 화자의 심정은 어떨까?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죠? 비애감입니다. 굉장히 스스로 불쌍하고 처지가 딱하고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 비애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의 주제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비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랑 노래도 끝이에요. 얘는 사실 표현상의 특징만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 내용도 진짜 쉬워. 근데 은근 이 제시된 우리 나머지 6가지의 시들이랑 겹치는 내용, 겹치는 표현상 특징들이 많아서 조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여러 번 조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랑 노래도 여기서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알아야 된다 얘들아. 가난하다고 해서 모시기를 모르겠는가? 라는 이 문장 구조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도 있는 거야.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난한 사랑 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풀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 할게요. 자, 김수영의 풀 들어가겠습니다. 요 풀은 내가 진짜 예쁘게 정리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원초적인 필기 상태인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본인 필기 꼭 보면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듣는 용도로 조금 써줘. 김수영의 풀입니다. 배경은요, 1960년대 이승만의 군사정치 때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억압된 형식이다. 자, 김수영의 마지막 시 풀입니다. 이렇게 배경 알고 들어가요. 암울한 현실, 자유가 억압된 현실, 요 정도 알면 돼요. 자, 풀이라는 거는 보통 시에서 뭘 상징하는 시어야? 풀? 맞아, 생명력. 초록색이잖아.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내용을 조금 봐서 알겠지만 미리 조금 정리할게. 생명력을 두 개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억압, 고통받는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존재. 자, 이 김수영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군사정치 당시에 억압, 고통받지만 그래도 저항하고자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였을까? 그렇지, 민중이겠지. 자, 그래서 이 풀은 민중의 상징적 시어가 됩니다. 이 시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풀의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 민중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예로부터 이 민중을 쉽게 죽지 않는 잡초에 비유하는 것을 민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초라는 게 주제가 되고 얘를 조금 기억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김수영의 풀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풀이 눕는다. 얘들아, 풀이 누울 수 있어? 아이고, 누워봅시다. 안 돼요. 의인법 쓰인 거야. 자, 아까 풀이 뭐라 그랬지? 민중이라고 했어. 자, 민중이 누웠대. 풀이 이렇게 촉촉 나야 되는데 풀이 이렇게 누웠대. 왜 누웠어? 자기가 눕고 싶어서 누운 건가? 보니까 동풍 때문에 누웠대. 즉 바람에 의해서 눕고 싶지 않았는데 누워졌대. 이 풀이. 자, 이 풀을 아까 민중으로 본다 했어. 민중이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눕는다. 즉 억압당했대. 그럼 이 외부적인 영향은 누구야? 그렇지, 민중을 억압하는 존재들이야. 자, 즉 얘를 다시 풀과 동풍으로 보면 이 동풍은 풀을 눕게 만드는 존재들, 즉 민중을 눕게 만드는 존재들, 민중을 억압하는 존재들, 군사, 정권 또는 독재, 권력으로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아요. 동풍에 나붙어서 풀이 누운 거야.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여기선 드디어라고 쓰였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결국 울어버린 거야. 풀이 울었대. 마찬가지로 의인 쓰였어요. 자, 울었대. 그냥 무기력하게 으앙 나 왜 눕지? 으잉 울어. 자, 즉 굉장히 성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야. 누우라면 눕고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냥 우는 거야. 자, 날이 흐려져서 더 운대요. 자, 그래서 다시 누웠대. 날이 흐려지면 얘들아 동풍은 어떻게 돼? 날이 좋아지면 동풍이 사라지지. 근데 날이 더 흐려지면 동풍이 더 심해지겠지. 그만큼 억압이 심해지겠지. 시적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야. 암울한 시대 상황, 억압하는 존재들의 권력이 더 세진 거야. 그래서 더 울었대. 울었는데 울음의 강도가 더 세졌으니까 얘 점층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기력해졌다가 다시 누웠대. 결국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상태인 거야. 날이 더 흐려서, 억압이 더 강해져서.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의 모습의 풀은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외부적인 영향인 동풍에 나붙어서 눕고 일어날 줄 모르니까 울고 근데 동풍이 더 심해졌네? 그러면 더 우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 풀이 눕는다. 똑같이 풀이 눕는다로 시작을 하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대. 눕는다랑 일어난다는 얘들아 정반대잖아. 눕는다가 억압을 당하는 거였다면 정반대인 일어난다는 뭐야? 억압을 이겨낸다야. 그렇지. 자, 풀이 누웠거든? 근데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데, 자, 바람보다 더 빨리 누우려면은 바람을 자각해야 돼? 아니 몰라도 돼? 자각해야지. 야, 바람 온다, 빨리 눕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바람이 올 걸 미리 알고 누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굴복할 거 바람보다 더 빨리 굴복해 놓자. 대신에 바람보다 더 빨리 이겨내자. 이렇게 지금 태도가 변화한 거야. 자, 외부의 힘을 자각해서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고 더 먼저 일어나는 식으로 어떻게 바뀐 거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뀐 거야. 지금 풀의 성질은 외부의 힘을 자각해서 그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겨내고 있는 거야. 아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야. 태도가 굉장히 대조적인과 동시에 태도가 변화했다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풀의 태도 변화 또는 성질 변화가 나온 부분을 찾아라 하면은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1연에서 2연. 태도가 바뀌었다. 좋아요. 이번에 일어났어. 근데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날이 갤 줄 알았는데 날이 더 흐려졌어. 암울한 시대 현실은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풀은 다시 또 누울 수밖에 없어서 누워버렸어요. 근데 이번엔 발목이었는데 요 정도 누웠는데 발밑까지 요 정도까지 누워버렸대. 자, 즉 뭐의 강도가 세진 거야? 강풍의 강도가 더 세진 거야. 동풍의 강도가. 동풍이 아까 뭐라 했지? 억압이었다 했잖아.
억압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풀이 더 누워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 발밑까지 누웠어. 바람보다 늦게 누워.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었어.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조금 더 늦게 눕더라도 먼저 일어나서 이겨내. 늦게 울어도 먼저 웃으면서 이겨내고 있어. 늦게 눕다, 먼저 일어난다. 계속 대조적인 시어들을 쓰면서 이 풀이 뭐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풀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야. 즉 고통을 이겨내는 풀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늦게 모시기에도 먼저 모시기 하고 늦게 모시기에도 먼저 모시기 한다. 이렇게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 시구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네. 무슨 법? 대구법.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침내 마무리는 웃었어. 근데 그래도 세상이 아직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어떻게 됐다? 날이 겠다? 아니, 오히려 더 흐려졌대. 즉 암울한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풀뿌리마저 누웠대. 암울한 현실이 더 세졌으니까 이제 풀뿌리마저 누운 거야. 그래도 우리는 알아. 여기서 지금 시는 끝나, 얘들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 계속 반복해서 알잖아. 풀이 어떻게 될 거야? 풀이 지금은 누웠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지. 일어난다는 상황을 우리한테 전제해주고 시를 여기서 끝맺은 겁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전체적으로 뭐뭐 한다, 뭐뭐 한다.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똑같은 현재형 종결어미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쓰이는 거는 계속해서 찾았고, 이 점층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펜이 안 나오거든, 얘들아. 말로 할게요. 자, 처음에는 풀이 눕는데 그 다음 연도 뭐로 시작해? 풀이 눕는다로 시작해. 사면은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전제가 붙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날이 흐리고 라는 전제에 풀뿌리라는 이제 풀뿌리까지도 누워버린 거야. 조금 더 강도가 심화된 거야. 어때? 보여?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까지 눕는다. 점점 더 내용이 심층적으로 확대된다. 점층법 쓰이고 있다. 반복, 점층 쓰인다. 이렇게까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층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 풀이랑 다른 거랑 연관 짓는다면 저항이니까 광야랑 연결 지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알면은 풀까지 해서 총 6개의 시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 한 번 더 쭈루룩 살펴보고 문제도 한번 보고 틀린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면 꼭 그냥 모르는 거 없이 해결하고 넘어가 봅시다. 남은 시간 많이 없지만 열심히 영상 찍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조금 꼼꼼히 2번, 3번 다시 뒤로 가기도 해보고 타임라인도 조금 보면서 꼼꼼히 보면서라도 우리 몇 문제 준비 좀 해서 가자. 나의 부탁이야. 열심히 새벽 3시까지 찍었으니까 얘들아 꼭 좀 준비 잘 해서 봐줘. 그러면은 남은 시간 우리 화이팅 해서 직보 때 만나요.